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러나 잘 견디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이클 한번 잘못하면 계속 물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클을 끝까지 한 두세 사이클을 다 경험해봐라.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다시 하락에서 상승 사이클, 다시 하락 사이클, 이거를 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하다. 좀 어차피 투자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있다면 공포와 기대감, 열광과 환희, 그다음 패닉, 이런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을 보시는 것들이 향후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 평생 할 일이라면 아예 그냥 다 경험을 해보자. 다 경험을 해봐서 그걸 내 경험치로 삼고 기록을 적어놓고 그 다음 사이클이 또 올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해봐야 그 다음 최근 초반에 2, 3년은 실패를 했더라도 그 다음 2, 3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짱 한마디, 오빠의 고백. 자, 오늘 파워르장이 상원 나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요. 다시 또 한마디, 침체가 온다니 오히려 안심한 시장. 이 부분은 유럽 시장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유럽 시장은 전일 상당히 큰 폭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닥스는 1.1%, 영국은 0.8%, 그리고 프랑스도 0.8%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보합에 끝났습니다. 4시 반까지만 해도 전부 플러스였고요. 마지막 이거 너무 올렸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지 마지막 장막판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각각 0.1%대의 하락으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감안을 해본다면 굉장히 강한 장이었다. 그리고 파월 의장 발언이 있은 다음에 계속 시장이 우상향했다. 그게 상당히 재미난 대목이죠. 하루 종일 시장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떨어져서 시작해서 계속 올렸다가 막판에 살짝 내려오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finbiz.com으로 간단하게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오른쪽 끝에 에너지 주식들이에요. 에너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3%, 4%. 왜요?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은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이 의회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상원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종합해보면 이거죠. 침체가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잡겠다. 선제적이 아니지, 무선적으로 잡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까지도 감안한다 라는 톤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즉 다른 거 다 안 보고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오히려 그런데 시장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침체 올 것까지 감안하고 있는 연준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조금 희한하죠. 놀라운 대목이다. 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동안에 불신이 가득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변화되는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연준이 때려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요. 원자재 가격들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가장 WTI 당연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원자재가 뭔가요? 니켈이었습니다. 자, 니켈 가격의 최근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켈 가격 최근 6개월 정도의 차트인데요. 많이 빠지죠. 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 6개월, 이게 한 달짜리입니다. 이거 한 달짜리고요. 자, 다음으로 알루미늄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1년치 그림이에요. 쭉 빠지죠. 계속 쭉 빠집니다. 자,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돈값도 구리값도
상당히 빠졌어요. 구리값이 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8,787입니다. 구리값도 상당히 떨어졌고요. 자, 이제 유가를 볼까요? 자, 유가 1년짜리 차트입니다. 의미 있는 하락이 이번에 발생을 했죠. 120달러에서 지금 104달러대까지 지금 1년 내내 올라가던 게 아주 눈에 띄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시도는 하긴 할 것 같은데, 반등이 약하면 확실히 천정 부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가솔린 가격 보죠. 얘는 아직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0.26% 정도 밀렸습니다. 이게 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이 원자재 가격들 그리고 가솔린 가격의 하락을 엮어서 보면 굉장히 재미날 거예요. 네. 근데 사전에 잠깐 언급을 드리면 파월 발언에서는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등에 관심이 없다는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정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시장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라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의 뒷면은 뭔가요? 자산가격 앙등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요인이 있어 라고 연준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꺾어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연준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실제로 연준이 의도하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심리가 꺾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원자재 가격을 요즘 자주 보게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연말쯤에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연말 쪽에 가서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공급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걸 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연준 발언으로 한꺼번에 가죠. 침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침체를 가격에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은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면 급등 또는 폭등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3.279였는데요. 3.16으로 11bp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즉 가격이 올랐고요. 자, 2년물도 3.19에서 3.06으로 이것도 13bp. 30년물은 3.34에서 3.24로 이것도 10bp. 5년물은 3.36에서 3.23으로 이것도 13bp. 굉장히 큰 폭의 금리 하락, 채권 가격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채권은 그래 침체 오는 거야 하면서 이걸 받아들였고요. 근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어야 됐나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언 이후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 도대체 시장이 어디까지 녹이고 있느냐, 얼만큼 녹인 것이냐. 자, 이 부분은 7월 달의 금리 전망에 대한 패트릭 하커의 발언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외환 시장은 전일 대비 달러가 약세가 되었는데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아니고 엔은 어제 너무 약세로 갔다가 약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104.19, 어제는 104.41, 그리고 유로 달러는 1.056, 어제는 1.053, 달러에는 136.19, 어제는 130.67, 달러 위안은 6.711, 어제보다 약세입니다. 어제는 6.689, 원도 어제 91원이었는데 97원 70전, 한국장에서는 1,300원 넘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앞서 보시다시피 104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니켈,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크립토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 드디어 비트코인 기준으로 2만 달러가 깨졌다 올라갔다 깨졌다 올라갔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크립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크립토 때문에 시장 충격이 덜할 거예요. 주식시장 충격이 제 판단에는.
자, 왜냐하면 이게 딱 데자뷰가 되는데 2000년 닷컴 버블하고 딱 데자뷰가 됩니다. 닷컴 버블을 경험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닷컴 버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유선 전화 시대에는 무선 전화가, 유선을 무선으로 만든 무선 전화기가 있었지, 이렇게 큰 게 집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되는데 뭐 인터넷 전화가 된다고? 정말 공짜로? 그런 일이 정말로? 이러면서 닷컴만 붙으면 정말 주가가 폭등했어요. 그 다음날 그냥 무조건 상하가 가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통닭집이 통닭닷컴으로 바꾸면, 치킨닷컴으로 이름을 바꾸면 가격 폭등이야. 다 닷컴 바꿔, 이름.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의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버블이 장장 거의 90% 깨졌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거의 90% 날라갔었죠. 2,900 갔던 게 200, 그렇지. 그렇게 더 빠졌었네, 한국은. 나 하여튼, 그렇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버블이 어디에서 정말 버라이어티가 나왔냐면 크립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버블의 제거가 크립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2000년의 경험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리먼 사태라든가 이런 건 위기였어요. 닷컴 버블은 위기였나요? 그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위기였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아니었어. 그 다음부터 경제 좋아졌어요. 금방. 9.11 테러 때 좀 위기였죠. 물론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사람 그때는 바짝바짝 말라 죽었었습니다. 그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닷컴 버블이 꺼졌는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자, 크립토가 무너진다고 경제 위기가 올까요? 자, 자산시장의 버블은 자산시장의 버블이 없어지면 그냥 경제 위기 없이 해소되는 경향을 우리가 2000년에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크립토에는 위기 상황이 왔고 크립토는 정말 난리가 나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 그냥 자산이 사그라들고 거품이 걷혀지고 끝나는 것이지 신용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물론 지금 하이힐드의 스프레드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되고, 예전과 다르게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느냐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대목은 맞죠. 안심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을 끌어다 지금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도한 버블이 났던 게 없어졌을 때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위기로 전이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죠. 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서 5월 물가 상승률이 9.1%나 나오면서 8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렇게 되면 뭐 BOE가 엄청나게 급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파월 의장의 상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의원이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요약본, 모두 발언. 연준의 필수적인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향후 금리 인상 경로는 경제 전망에 달려있지만 경제는 매우 강하다. 고용 지장도 매우 익스트림리하게 타이트한 상황이다. 현재 매우 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지만 더 많은 쇼크를 볼 수도 있다. 자, 1분기 이후 GDP 반등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고용시장 수요는 여전히 매우 견조하고 고용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모두 발언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더 긴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을 선반영 중, 우리도 꾸준히 인상을 할 것이다. 자, 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과 금융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선반영 중, 상당 부분 선반영 중. 자, 우리 금리 연말에 얼마? 3.5% 블라블라를 할 건데 이거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다시 팔짝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대 고용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이 행간을 읽어보면 최대 고용이니까 우리는 꺾는 행동도 할 것이다. 그러니 최대 고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도 제 귀에는 들리네요. 자, 자기를 볼코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가 안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내가 볼커처럼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볼커가 했던 그 행동, 즉 물가 잡는 건 나도 할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나오는 물가 지표들은 금리 인상 가속화를 지지한다. 물가가 계속 높으니까 CPI 8.6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대목을 담고 있고요. 자, 테일러 룰 같은 준칙들은 당연히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고려하지만 철저하게 준칙에 기반한 결정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국면에서는 테일러 준칙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야 한다라고 시사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 필요 없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테일러 준칙 기준으로 금리를 뽑아보면 지금 4에서 6%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기준금리가. 그런데 팬데믹 때는 어땠나?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야 되는 게 테일러 준칙에 의한 그 금리 전망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걸 테일러 준칙 알고 있고 우리 생각하고 있고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 팬데믹 때도 마이너스 금리 우리 안 했지 않느냐? 테일러 준칙 마이너스 금리를 지시했다. 시그널을 줬다. 그러면 지금도 4에서 6%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그 정도 금리를 바로 올릴 상황은 아니다. 고려는 하나 그럴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를 4에서 6%까지 올리는 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연준의 통화정책도가 공급 측면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공급발. 자, 인플레이션을 두 개로 갈라쳐야 된다고 했죠. 수요발과 공급발. 수요발은 미국발.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는 공급발은 외생적 요인도 있죠. 근데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공급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해소시킬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원 물가에 집중할 것. 근원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황을 더 잘 나타내고 연준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어디에 영향을 주는? 자, 따라하세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연준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오늘.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증시학도 TV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수요를 때려잡겠다. 야, 대가리 쳐들면 바로 때린다. 이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가리 쳐들면 바로 때린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대가리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박살을 낼 거야 라는 게 지금 연준의 확 달라진 태도. 작년하고는 진짜 천지개벽한 그런 상황인데요. 국가마다 인플레이션 성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고, 미국은 수요 측면 영향이 강한 반면 수요 측면이 강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 미국은 에너지 자체가 나오니까 덮개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보면 저는 여기서 어떤 행간이 읽히냐면, 자, 우리 인플레이션은 수요 때문이야. 공급 측면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진짜 공급 측면이지, 에너지가 올라서 그런 거고, 우리는 수요 때문인데 우리는 수요를 때려잡을 거라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상원 발언 중에서 우리는 수요를 때려잡을 거라니까. 자,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뭘까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상당히 엿보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된 현상이다. 수요 증가 속도 제어와 함께 공급이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근 연준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다. 자,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일단 시간이 지나야 돼. 시간이 필요하고, 수요는 지금 보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뭔가를 사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올라오네. 집값도 올라오고, 그다음 부의 효과도 있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쉽게 이걸 팍팍 받아들이네. 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르네. 이걸 조져야지. 우린 조지겠다니까. 자, 계속 수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연준을 추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분위기는 확실히 수요를 때려잡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상원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했던 것들이 실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대목인 거고요. 자, 중립금리는 2.5%로 추정한다. 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자, 연말에 3.5% 블라블라 3.x%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또 재미난 얘기합니다. MBS는 시장 상황보다 자산 규모 축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보고 매각할 것. 자, MBS는 시장 상황보다 자산 규모 축소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보고 자, 미국 부동산 가격도 수요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것도 두드려 잡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 저는 여기서 읽어지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높았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 별로 신경 안 써.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지 좀 헷갈리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좀 강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다. 금리 인상도 지속될 것이다. 네. 절대적인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임금의 상승률이 높은 것이다. 물론 일부 임금은 높지만 임금 자체를 억제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 상승률을 꺾겠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겠다 라는 대목을 다시 한번 읽게 되죠. 자, 임금 많이 받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이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지. 뭐 이런 분위기죠. 자, 주택시장은 건설 환경의 문제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수요는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다. 계속 제가 기존 주택, 그 다음에 신규 주택 매매 어떻게 될 것이냐. 수치로는 김일구 상무님의 얘기한 거에 의하면 렌트비를 분할 지역별로 분할 데이터를 뽑으니까 앞으로 2, 3개월간 더 고공행진을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니까 거래를 보니 기존 주택 거래, 신규 주택 거래가 모두 빠지고 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 제가 보니까 미국의 주택이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 것 같다.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연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보고 있는 것으로 이 말에 의해서는 추정이 되고 이제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궤적대로 주택 수요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렌트비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요인은 많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음. 특히 주택시장은 MBS 금리 상승으로 수요의 빠른 둔화가 전망돼. 바로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점검해왔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렌트비가 꺾이면 어떻게 된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꺾인다. 한 35% 정도 되잖아요. 렌트비가 꺾이면 꺾인다. 주택 수요가 꺾여야 렌트비가 꺾인다. 주택 수요는 꺾이기 시작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식시장이 왜 안 빠졌느냐, 오히려 바람 뒤에 왜 올랐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연준이 잡고 있구나. 이제 드디어 잡힐 가닥이 보이는구나. 이 발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안심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주죠. 침체를 얘기했는데 왜 시장이 오르느냐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이거죠. 결국 잡히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즉 인플레이션 앞단의 중요한 포인트, 주택 수요가 잡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연준은 어떻게 된다? 금리를 어떻게 한다?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을 꺾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경제의 연착륙이 목표이지만 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달려 있기도 해서 매우 힘든 일이다.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제 연착륙이 정말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 물가를 외면한다면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나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연착륙보다 경기를 때려잡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그런 식으로까지 때려잡으면 침체 오겠네 하면서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침체를 지금 얼마나 녹이고 있느냐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침체 상황들이 오면 연준이 금리를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올릴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까지 반등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힌트를 주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원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타이트하다. 기술적 침체는 올 수 있어도 진짜 침체로 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했고요. 고용시장은 앞으로도 타이트할 것이고 실업률은 4%를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월 인상폭 50bp 또는 75bp 모두가 가능한데 본인 생각은 정확히 그 중간이다. 그 중간이다. 수요가 둔화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만약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된다면 7월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찬성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아직 데이터가 덜 잡히고 있지만 7월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그 6월 달에 6월 달에 올리고 나서 조금 완화되면
헷갈려. 7월 달에 7월 달에 상황이 봐서 만약에 가파르지 않다면 설왕설래 많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는 75bp 생각은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완만해지면 50bp 가능성이 없진 않구나.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을 보합까지 끌어올리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 7월에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75bp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집중적으로 지금 파월 발언을 얘기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왜 이 발언들을 쭉 읽어보면서 왜 오늘 주식시장이 침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보합까지 올렸는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국은 연준의 공격적인 태도가 일단은 지금 일단 그 값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되, 수요가 잡혀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면 75bp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약간 올라왔죠. 근데 이제 투자자는 약간 보수적이어야 되니까 75bp 인상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지금 보이게 다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연말에 3% 정도까지 이상까지는 당연히 금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된다? 연준은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3.5%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면 조금 몇 개월 있다가 금리를 이제 우리 낮출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를 주는 상황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죠. 바로 블러드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일단 3.5% 올리고 나서 내년도의 상황 봐서 2.5%로 중립금리로 가든가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블러드 총재가 했었죠. 그 흐름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네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리 아픈 시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급이 조금 꼬여 있어서 미국하고는 조금 궤적이 다른데, 미국이 이런 태도에 외국인들은 어떤 태도를, 또 선물에서 장난칠 것이냐. 어제 선물에서 장난칠 거 보셨죠? 6,000계약, 7,000계약 가까이 했던 게 마지막 종가에 900계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물이. 오늘도 그런 게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미국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